그리고 소설의 끝에 붙인 중국 시선에 대한 후기에서 그는 디알드의 중국 통사권을 발췌 인용해 두고 있다. 당나라 왕족에서 이태백과 두보 같은 시인들은 아나크레온과 호라티우스에 굴하지 않는다. 중국적 고대성과 유구성이 앞선다는 주장은 라이프니츠나 볼테르 같은 친중 인사들에 의해 당연시 되었을 것이지만 성경이 소설보다 많이 팔리고 선두를 가는 시인들이 호라티우스의 모방과 번역으로 최초의 경험을 쌓는 영국에서는 싸늘한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 영국에서 18세기 주요 작가들 중 어떤 다른 작가도 동서의 위대한 문명들 간의 공통성을 주장하고 그리하여 다음 수십 년에 걸쳐 점차 분명해질 초창기 영국 유럽 예의주의를 교묘하게 무너뜨리는데 퍼시만큼 모험적으로 멀리 나아가지 않았다. 포프와 드라이든을 통해 고전적 고대의 유산과 스스로 동질감을 느끼는 또는 번연과 웨슬리를 통해 성서적 전통 유산과 동질감을 갖는 동시대인들에게 비교할 만한 중국적 업적에 대한 허씨의 주장은 이런 동질감을 느끼는 그들의 오만을 불편하게 무너뜨렸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주장이 이 시기에 널리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놀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옥스포드에서 교육된 성직자 퍼시가 고대 문명들의 영광이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관념에 대한 깊이 박힌 저항 심리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리는 그의 중국 소설 호전의 표현들과 성서의 표현들 간의 정확한 상응성에 관한 퍼시의 위 논평 안에서 단서를 발견한다. 여기서 등가성 주장은 호기심을 꺾는 양이성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유럽 중심적 독자들에 의해 그것은 강택나게 닦여 중국 작가들의 수사적 공사함이 때때로 성서적 높이에 달하는 것을 시사하는 한편 그렇게 시사하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자성어가 가끔 호구전에 나오면서 그 뜻이 너무 깊고 높아서 성경보다 이거 더 높은 거야 뭐야 성경하고 비슷하네 이런 소설이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이 자존심이 강한 좀 민족주의로 들끓으려고 하는 그 직전의 문턱에 와 있는 퍼시 같은 사람이 그것도 또 성직자잖아요. 괴롭잖아. 그렇지만 인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라. 자. 한편 마찬가지로 그것은 성서가 주기적으로 중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함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로도 읽어야 안도하며 함의한다. 함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찬양은 초조한 자기 비하의 위험을 초래하지만 그 대상과의 동일시로서 표현될 찬양은 이런 위험을 선제한다. 자, 그러면 볼테르식으로 중국은 엄청나고 우리 유럽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유럽을 반대해야 되고 반유럽, 엔타이 유럽 입장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대가 좀 자존심이 센 때야. 1760, 70년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을 회복해야 되고 그 방법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 격차를 서로 비슷하잖아. 미메시스로 돌파하는 거야. 모방은 서로 비슷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 우리가 원시림에 들어갔을 때 그 무시무시한 혹시 아프리카 원시림? 어떤 독충이 나오든지 독사가 나오든지 맹수가 나오든지 이 무서움, 원시림의 무서움 안 나오도 무섭죠. 그 무서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똑같이 그 원시림과 같은 원시인이 돼가지고 극복했죠. 서로 닮아가지고 미메시스로 서로 상호 모방이 되게 해서 극복하듯이 이런 격차를 중국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가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치하네.
그래서 비슷하다고 해갖고 안도하며 극복하는 거야. 이 격차를. 실은 상당히 격차가 나긴 하는데, 비슷하잖아. 격차가 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건 비슷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 자. 그것은 찬양자를 찬양되는 것을 높이로 고양시키기 때문이다. 중국 문화 안에서 발견된 것에 대한 퍼시어의 찬양은 빈번하게 정확히 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중국 모델과 동일시하는 그의 제스처는 그의 반성적으로 그가 반성적으로. 서둘지 말고 천천히 읽으세요. 네. 그가 반성적으로 중국적 가치를 공유하고 싶은 욕구를 시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중국적 가치를 공유하고 싶은데 중국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공유하는 어떤 놀라운 수법이 필요하죠. 이 사람에게 고민은 그거였어요. 퍼시에게 고민은. 그 고민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낭만주의가 일어나서 완성되는 거야, 영국에서. 최고 수준의 문명을 봤단 말이에요. 그 문명 수준에 뒤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문예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수준이 돼야 되는데 모범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모방하는 방법. 그래야 낭만주의는 상당히 자기 자부심이 있는 거거든요. 노예적인 의식이 아니니까 어떤 것도 초연할 수 있는 정신이거든. 뭐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초연한 자세고, 어느 정도 뭐 자기 자신의 어떤 생명조차도 초계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인데, 쪽팔리게 중국한테 자기 정신을 팔려버리는 식으로 너무 쪽팔리잖아요. 어떻게든 그러지 않는 방식으로 그 중국 수준에 도달하는 거. 네? 자. 중국의 속담과 격언에 대한 퍼시의 매혹. 중국적 가치를 공유하려는 식으로 중국 문화에 반응하는 것은 중국 속담에 대한 퍼시의 매혹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그는 호국적 영영본 제3권의 무려 77쪽에 달하는 건말부록 중국 속담과 격언의 수집론에 공을 들여 10여 개의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한 다채롭고 간결한 중국 속담을 싣고 있다. 그 서두에 퍼시는 이렇게 적고 있다. 한 국민의 정서에 재능에 대해 형성되는 한 국민의 정서와 한 국민의 정서와 재능에 대해 형성되는 어떤 판단이든 그들의 평범한 속담들로부터 얻는 판단보다 더 참될 수 없다. 속담들은 이것들을 채택한 백성의 일반적 감각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결코 지배적이거나 지배적이 되거나 보편화될 수 없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다음의 수집론이 중국인들 자신에 의해 그려진 중국인들의 그림을 제공할 것을 표방하는 한 책에 대해 부적절한 부록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통 목판을 악교로만 붙여 만든 배는 큰 파도에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속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수집론은 절제는 최선의 약이라는 도덕 중심으로부터 책을 열면 반드시 보종의 향상을 수확한다는 교육학적 원칙과 군주가 완전히 올바르다면 만사가 그와 더불어 잘 성공하지만 군주가 한 가지 사례일지라도 자신을 속인다면 그것은 그와 파면로 통할 것이다. 는 정치적 조언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을 막론하고 있다. 퍼시는 속담 리스트의 한 반 이상의 편집자 주석을 달고 있다. 어떤 주석들은 중국의 역사지리 신앙을 참조해 모호한 비유를 설명한 반면 주석의 대부분은 유럽 언어에서 등가부를 지적해냄으로써 중국 속담들에 다 위치를 부여한다.
가령 잘못을 인정하면 반은 고친 것이다. 라는 중국 속담의 퍼시는 이것은 프랑스 속담 따라서의 보트 꽁페세 에따데미 파라도네 잘못을 자백하면 반은 용서받는다 이런 프랑스 속담이 있는가 봐요. 이것도 지금 중국의 속담하고 비슷하지 않냐 이거야. 자, 와 같은 것이라고 추석한다. 네. 와 같은 것이다 라고 추석한다. 고생하는 사람은 그의 수고를 노래하며 상당한 위로를 얻는다는 중국 속담에 대해 퍼시는 스페인 말은 불어하고 달리 써진 대로 거의 읽으면 돼요. 엥 이런 거 없고 쿠이엔, 콘타, 수스, 말레스, 에스판타. 라틴어와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은 몇 가지만 빼고 거의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근데 포르투갈 말은 안 그래요. 써놓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예? 골 때리는 스펠링이야. 자. 스페인 속담화 등가적으로 보인다고 논평하고 있다. 그러나 약간 건강 부위에 같다. 네. 퍼시가 보기에 한 국민의 정서와 재능을 반영하는 속담의 성향이 전대되며 그가 이 수백 개의 자금적 등가물들을 발견한 함의는 명백하게 중국 국민과 유럽 국민의 정서와 들의 복수예요. 국민들의 정서와 재능이 많은 점에서 아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함의적 결론을 마지못해 하는 양보로 보고 싶은 반면 그 고대적 유구성과 도덕적 지혜로 유명한 먼 문명권의 문화적 정치에 문화적 성취에 두려움을 느끼는 영국의 시골 성직자의 관점에서 강의로 정의된 자문화가 대중적 슬기와 지혜의 비교할 만한 자원을 보유했다는 증명 속에 모종의 안도 요인인 들어 있을 것이라고 마찬가지로 상상할 수 있다. 후진적 중국 요인이 그 이로 고쳐주세요. 요인이 후진적 중국 사회가 영원히 근대적 유럽을 따라잡으려고 애쓴다는 오늘날의 지배적 세계관에 현저히 대조되게 현격히 대조되게 퍼시는 속담 수집론에서 중국의 문화 생산을 다른 국민들의 문화 생산이 측정되는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천당과 지옥은 마음속에 있다는 중국 속담에 대해 퍼시는 이렇게 논평한다. 이 멋진 말을 중국의 속언으로 토용된다. 같은 치수로 우리의 유명한 시인은 말한다. 마음은 그 자신의 자리이고 그 자체 속에서 지옥을 천당으로 만들고 천당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네. 기껏 밀턴의 신라권을 인용한 거예요. 자. 천당은 빛이 어두운 침실로 빛이 아니라 빛이 어두운 침실로 침투하듯이 마음의 밑바닥으로 침투한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산 사람 섬기듯이 섬겨라. 라는 속담에 대해 퍼시는 이것은 중국인들의 애호하는 준칙이고 우리에게 통용되는 준칙.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점만 말하라. 보다 더 많이 정의와 양식이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고 주석한다. 이 주석은 그가 중국의 대중적 지혜의 선차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다. 자, 지금 아까 신라권을 인용해서 천당과 지옥은 마음속에 있다는 말을 비슷하다고 이렇게 내세웠는데 그 밀턴 자신이 중국의 여러 가치나 철학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집어넣어서
유교적인 철학을 집어넣어서 시를 쓴 건데 도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비교로 맞먹지 하고 이제 내놓는 거야. 좀 실소가 좀 나온 법하지. 그리고 퍼시는 먹이 결코 하얘질 수 없듯이 사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은 언제나 까말 것이다. 는 중국 속담에 내 한 번 한양년은 언제나 한양년이다. 는 우리의 흔한 속담과 등가적이다. 고 말한다. 이게 득가적이야? 경강풍이 아니야? 여기 지금 여기 먹이 하얘질 수 없다는 말, 어떤 악인이 선인이 될 수 없다는 이 말하고 환양년을 갖다 왜 들이대는 거야? 환양년이 왜 환양년이 어떤 사람이냐 잘 모르겠네. 여기 청년 앞에 프로를 갖다가 다시 황양열을 부인한테 황양년 아니, 호로자식이란 말 알겠는데 환양년이 그런 아이 남자 좋아하면 환양년이라고 온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오늘날 다 환양년들이야. 이렇게 엉뚱한 말을 갖다가 이 중국의 높은 주위에 있는 속담에다 갖다 붙여놓거든. 아니 자기들이 써놓은 거 있어요. 저 몽테스교회가 남녀 관계가 자기들은 자유로워서 쉽게 친해지고 쉽게 살 섞고 몸 섞고 그러고 쉽게 헤어지고 그 법의 정신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중국은 남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분리의 원칙에 되어 있고 우리는 막 섞는 원칙에 되어 있다. 자기들이 다 낫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이제 이 말을 연결시키면 우리가 훨씬 더 환양년이 많아서 낫다. 그 말 뿌고 더 되게 그 몽테스큐의 말이. 아니 내가 정확히 제안은 못하겠는데 그 비슷한 말이야. 남녀 관계가 쉽사리 맺어지고 더 경박하다. 몽테스큐 스스로 자기들의 남녀 관계에 대해서 한 말이야. 그리고 중국을 남녀 칠세 부동석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비판해야 되는 건지 걔네들을 칭찬해야 되는 건지 갓 태어난 양의 머리에서 뿔을 찾는 격이라는 속담에 대해서 볼리버 크레웰의 거칠지만 뜻있는 말 석회는 네가 아닐 것이다 과 비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악을 알지 못하고 자기 모가 큼을 알지 못한다는 대학에 나오는 소근에 대해 첫 구절은 모든 까마귀는 자기 새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한다는 우리의 캐캐묵은 소근에 상당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영국의 이 소근은 대학의 말과 정반대다. 대학의 뜻하고 정반대야. 대학은 지금 무슨 말이야? 사람들은 자기 자식의 악을 알지 못하고 자기 모가 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모가 이미 많이 컸는데 안 컸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걸 자랑하지 않는 거죠. 자랑할 줄 모르는 거지. 너무 작게만 보고. 자기 자식의 악을 모르는 것은 너무 이뻐서 악을 모르는 거지만 이건 까마귀 이야기하고는 통해도 저 두 번째 자기의 장점을 알지 못한다. 이 말하고는 안 통하잖아. 자기 모가 더 크게 자라는 건. 남의 모보다 큰 것을 모르는 것,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까마귀 이야기하고 관계없어. 자꾸 조금씩 경강부여야. 왜냐하면 이게 대등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방을 해야 되니까. 이 어거지가 좀 필요한 거야. 그러게 알겠어? 어거지로 좀 느껴지지 않아? 자. 영국의 이 까마귀 속담이나 라는 영어 속담은 차라리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한다는 한국 속담과 어울린다. 퍼시는 이렇게 억지로라도 유럽적 등가물들을 주석하고 있는 점에서 중국인들에게 양보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그토록 많은 영국적, 유럽적 관용구들에서 느끼는 표현적 품위의
결연에 거의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자, 유럽적인 관용구들이 좀 품위가 없죠. 이? 환영년 이야기나 하고 무슨 이런 소리 하고 그러잖아. 근데 중국 것은 대단히 품위가 있으니까 스스로 당황한 거야. 비교 등가를 계속 시키는데 이게 품위가 비교가 돼버리는 거야. 스스로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의 시문학 무예에 대한 퍼시의 특별한 관심. 퍼시는 종종 중국 문화의 보다 일반적인 문해 측면들과 동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호우적 영영본 제4권에 붙인 중국 신문들의 짧은 수집 부록에 대한 서원에서 이 주제에 대한 그의 관심을 설명한다. 중국인들은 문해에 커다란 관심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그들의 작품들을 정밀 검토해보고 싶은 우리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어느 정도냐면요. 진사과가 있고 생원과가 있죠. 생원과는 이제 경전을 잘 아는 거 문제고, 진사는 완전히 문예 시험이잖아요. 시로 시험을 보니까 시를 잘 쓰는 걸로. 에? 그런데 얘네들은 그런 시험을 본 적이 없지. 그리고 그 시를 잘 쓰는 사람을 뽑아서 관리를 만들어서 시키는 거니까 어떤 최고의 문명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이 됐었고, 뭐냐면 현장에 가서 대민 그런 정치를 할 때 고주할 미주할 따지는 것이 공리적으로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대국적으로 가난한 농민을 부자 농민이 쉽게 도와줄 수 있게 하는가. 응? 그래서 잘 부자 요호부민들한테 말을 잘하고, 그래서 당신 집은 가난한 새집을 맡으셔, 이렇게 옛날에 맡겼거든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수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국가가 다 할 수가 없잖아. 그 돈을 다 대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 또 오도 가도 못 오는 노인들, 이런 몇 가구 맡을라요, 이렇게 막 떠맡기는 식이 아니라 서로 그 사람들하고 먼저 친해가지고 수령이 부임하자마자 그런 것을 쉽사리 유도해낼 수 있는 사람을 훌륭한 수령이라고 그랬다. 전문 용어가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우리 조선시대 전문 용어가. 그걸 맡기는 거. 문해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결국 우리가 결국 그들만큼 문해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것은 단순한 인가적 유사성도 아니다. 시문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우리가 그 신문과 동질감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를 고양시키는 종류의 것이다. 퍼시는 수집론의 서론에서 나중에 시문이 중국에서보다 더 높은 사명을 띠고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증언하는 디알드 신부의 공자가 그의 제자들의 고대시를 공부하도록 고치하면서 오 나의 제자들아, 왜 너희들은 시경을 공부하지 않느냐 라고 물었다로 시작되는 공자의 비망론을 발췌에 심고 있다. 비망록을 발췌에 싣고 있다. 그 논어에서 자기 손자한테 묻죠. 너는 시경을 읽느냐 그러더니 안 읽는다고. 그러니까 시경을 알아야 식물도 다 알 수 있고 동물도 다 자세히 알 수 있다. 시경을 읽어야 된다. 시경을 읽어야 외교도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만나서 이것저것을 할 때도 물론 지식을 바탕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시문을 딱 한 구절씩 인용하면서 협상을 타결해내기가 쉬워요. 저 사람이 그 시귀를 딱 듣고 오 맞네. 그런 시귀가 많거든. 그러니까 공맹경전에는 시경 인용이 엄청 많죠. 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은 시경만 인용되면 대목만 나오면 어려워서 못 읽어. 그 시경어 한문이 제일 어려우니까. 그 말은 시경어 한문이 가장 오래돼가지고 많은 주석을 요한다고. 그 한자가 엄청나게 달라요. 달라서
고대적 주석을 해주지 않으면 오늘날 한문 실력으로는 10m 안에서 3cm도 전제를 못해. 그렇게 어려운 그 한문인데 아마 2000년 전에는 그렇게까지 주나라와 1000년밖에 500년밖에 멀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운 한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안 읽냐? 그 읽어야지. 그 읽어야 좋은 그 문구를 한마디씩 외교 석상에서 사자성어를 쓰면서 상대를 설득하고 외교도 하는데 단순히 초목들어 이름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외교까지 쓸 수 있다고 말을 했으니까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근데 얘네들이 볼 때는 왜 시를 공부 안 했다고 뭐 이렇게 상황가 공자가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야. 자. 중국에서는 시문이 그들의 도덕, 종교, 정치의 첫 번째 전달 수단이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시문이 언제나 특유한 존중과 존경으로 중시되어 왔다. 잠깐 여기서 팁을 하나 주면 시경은 원래 수도 없는 수만 개의 시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303수를 모은 거죠. 실제로는 310개야. 말이 303수 또는 300이라고 그러는데 300이라고 그러는데 303수고 명목상으로는 실제로는 310개야. 네? 310개인데 그 중에 한 15개 정도는 제목만 남고 본문이 유실됐어. 알겠죠? 실제로는 290몇 개밖에 안 된다고. 자, 그런데 그 수만 개의 시는 뭐였느냐? 국가가 수집한 시예요. 국가의 돌아다니는 것을 공자가 모은 게 아니라 국가의 문서 안에서 그 시들을 발굴해서 300여 개를 뽑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국가가 시를 많이 모았느냐? 시를 모으는 특별한 관리가 있었어요. 50에서 60 정도 되는 부인들을 관리로 다시 재동용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시를 모으는 컬렉터 수집가 직책을 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각 동네마다 자기가 시를 써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 통에다가 넣어놓으면 지나가면서 그걸 다 수집을 했어요. 수집해서 이제 현에서 이제 성으로 성에서 중앙 도읍으로 보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게 뭔 역할을 했냐면 언론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구중 심처에 황제가 앉아서도 백성들의 사정들을 알 수 있었고 그게 아주 겸손한 말로 쓰여진 것들이 아니고 막 비판적인 내용도 너무 많아가지고 또 비아냥거리는 거 풍자 이런 게 많고 또 노래로 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간단한 삼키기에 간단한 그런 시들은 아니었어요. 비판적이고 자기들의 심사와 마음을 적은 것들이 많았고 좀 이제 특이한 것은 겨울에 그 시를 많이 썼다는 거. 농사를 지러 봄에 나갈 때는 읍국이라고 그래서 읍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을 때는 읍에서 다 나가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는 다 들어왔어. 읍으로 들어와서 그 3동 동안에 겨울 3개월 동안에 그 시들을 쓰고 놀면서 술자리에서 지어서 부른 노래를 기억했다가 다시 글자로 활자화해서 모아서 이제 넣어놓고. 근데 언론의 자유는 무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한 소리 썼다고 비판하거나 박해당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시는 당시에 언론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걸 다 모아서 왕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 국가에 그렇게 시가 많이 막 수만 개씩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특징을 정나라면 정나라, 뭐 기타 노나라면 노나라의 특징들을 알 수 있게 시들을 고르는 것은 대단한 문예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했겠죠. 공자가 그런 능력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걸
300여 개 시를 모아서 시경이 경전 중에 제일 두꺼울 걸. 303수에 그냥 각주를 달아놔가지고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근데 이게 도덕적인 훈화 내용도 많고 심지어는 폭군에 대해서 저놈의 태양은 언제 없어져 버리려나, 안 없어지면 끌어안고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 구절도 있어요 시경에. 그걸 인용하고 있잖아요 맹자가. 오죽했으면 폭정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오죽했으면 저렇게 노래를 했겠느냐, 이렇게 맹자가 말하죠. 응? 시경과 시가 하나의 지금보다 더 절실했던 건 언론 역할도 겸했기 때문에 그렇다. 응? 전달하는 매체 역할을 했어요 시가. 지금은 오늘날 뭐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그냥 예술적인 것으로만 순수화돼서 시가 잘 안 팔리죠. 시인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도 해야 시인하지, 안 그러면 다 굶어 죽어. 응? 배 사장, 시 잘 팔려 시집? 어? 맞습니다. 맞다니, 잘 팔린다고 안 팔린다고? 안 팔립니다. 이게 지금 시집의 용도는 딱 하나야. 사귀던 여자를 딴 데 보낼 때 시집을 사서 보내버리면 시집 보내는 거야. 딱 한 용도야. 응? 자, 조금 더 읽읍시다. 시를 편집하고 집필하는데 주목할 만한 적성을 가진 한 성직자가 시인의 직업에 대한 이보다 우호적인 평가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진정으로 중국에서 시무 학습이 왜 그렇게 큰 존경을 받는지에 대한 퍼시의 이 평가 안에서 거의 부러움의 한 가닥 어두를 탐지할 수 있다. 이 설명으로부터 예술적 독자는 중국 시문학에서 어떤 위대한 사실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즐거운 예술은 시문이 그들의 도덕, 종교, 정치의 첫 번째 전달 수단이고, 뭔가 전달 수단인 것을 알았어요. 응? 전달 수단이고. 자, 매체란 소리야, 매체. 그리고 이 시문이 언제나 특유한 존중과 존경으로 중시되어 온 중국에서 보다 더 높은 요청을 받는 곳도 없다. 아니 시문을 짓는 솜씨는 일반적 박수갈채를 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대한 박사와 만다린들에게 기대되는 자격에 속한다. 야, 이 만다린이 되려면, 즉 신사가 되려면 이 정도는 시를 쓸 줄 알아야 되고, 또 박사는 여기서 중국 진사를 이렇게 박사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들은 박사하고 대등하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진사하고 달라요. 우리는 초시를 통과한 사람. 윤초시 그런 말 알죠? 윤초시가 뭐 진사인지 생원인지 가리지 않고 그냥 윤초시라고 그냥 부르는 식으로, 그건 초시고, 이 진사는 마지막 시험 전시까지 다 통과한 최종 합격자가 진사라는 칭호가 내려져요. 예? 1등한 사람에게는 어사와와 어주와 함께 가마로 귀향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고. 자. 그리고 호구전 영역본 제1권에서 퍼시는 미리 이렇게 설명해 둔 바 있다. 중국에서 모든 문관 벼슬은 개인적 성적에 따라 부여되나 시부 공부가 최고로 존경받는 것과 학생들의 시험이 가장 큰 예법과 엄숙함 그리고 엄정성으로 치러진다는 것을 전혀 놀랍지 않다. 것은 놀랍지 않다는데요. 과거 시험을 말하는 거야 지금요. 퍼시가 중국인들의 문해적 지성주의와 동질감을 갖는 것은 공자에 대한 그의 찬사에서
절정에 달한다. 이 중국 철학자들의 군주공자의 도덕 군화 방식은 구약 성서 잠언의 고대 히브리 지자들의 방식과 아주 유사하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공자가 퍼시 자신의 마음에 맞는 현자라는 것이다. 퍼시는 호국적 영영본 제2권에서 그의 중국 호구전 호구전 영역본 제2권에서 그의 중국 관련 저자들에게 저작들의 단 각주들 중 가장 긴 3쪽 반의 각주를 통해 공자의 일생을 소개하면서 그 자신의 일생 및 자아상과 또렷하게 중첩시키고 있다. 퍼시는 공자가 이정 왕조 항제의 후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퍼시 자신은 애써 퍼시 귀족 가문과의 친족 관계를 주장했고 1756년보다 고대적이고 올바른 스펠링을 맞추기 위해 그의 성을 바꾸면서 옛 영국 시문의 유물에서 퍼시가 사람들에 관한 수많은 발라드를 포함시킴으로써 자신의 충성 서약을 증명하고 이 책을 퍼시 가문의 여성수장 노선블랜드 공작 부인에게 헌전했다. 퍼시의 설명에서 공자는 어린 시절부터 범상치 않은 중흥함과 지혜를 드러냈고 15세쯤에 고대 서적들의 학습에 뜻을 두었다. 퍼시도 진귀한 문해적 감각을 가진 유별나게 양심적인 학생이었다. 그는 17세였을 때 265건의 장서를 모았고 고전적 성직자적 전통을 공부하러 옥스포드의 클라이스트 처치에 들어갈 스콜라십을 얻었다. 스콜라십을 얻었다. 장학금을 얻었다는 얘기인데 공부를 아주 잘한 거죠. 그리고 옥스포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들어갔으니까 크라이스트 처치는 우리 존 로크도 나온 대학이 엄청난 그 수재들이 가는 데예요.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자기를 나도 공자님하고 비슷한 역정을 겪었는데 속으로 그 은연중에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각주를 달아가면서. 자. 퍼시는 공자가 19세기 나이에 결혼해서 19세의 나이에 결혼해서 한 명의 아내에 만족하면서 아들 하나를 낳고 조금 뒤 그의 학업을 더 열심히 추구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했다고 하여 공자의 청년기 삶을 왜곡시켜 자기 인생을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그려진 공자는 이혼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공자를 이혼했다고 공부하려고 이혼했다고 응? 거짓말을 하고 있어. 오류를 말하고 있다고. 거기 가로 속에 있잖아. 이혼한 적이 없다고. 네. 이렇게 그려진 공자와 유사하게 퍼시. 아니, 공자가 이혼했으면 공자 읽는 사람은 다 이혼 당하지. 오죽했으면 공자의 부인이 도망갔겠어. 이혼당했으면. 그러면은 공자를 공부하는 유생들은 여자들이 다 퇴짜나와 버리겠지. 장가도 못 가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았어요. 자.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하여간 여성도 놓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싶었는가 봐. 자, 자기처럼 결혼 안 한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야. 영국 성직자는 그 당시에 결혼 못 했거든요. 교수도 결혼 못 했어요. 어떤 영화에 1830년경에 어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인가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스위스 여행하다가 거기 아리따운 여성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자기 대학에 자기 교수직을 내놓는 편지를 쓰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어느 영화인지 모르겠네. 1830년 그러니까 19세기 초를 다루는 건데 19세기 초까지도 교수는 결혼을 못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성직자처럼. 근데 지금은 영국의 성공의 신부도 결혼하고 교수도 결혼하고 다 그렇게 됐죠. 자, 이렇게 그려진 공자와 유사하게 퍼시도 옥스퍼드 연간의 호마키케로 유글리드 히라버 성서의 공부에 너무 전념해서 유글리드가 아니라 유클리드. 유클리드는 기하학 공부라는 소리고 히라버 성서 공부예요. 유클리드 히라버 성서의 공부에 너무 전념해서 숨 마실 시간도 여자와 가정을 꾸릴 시간도 없었다. 그러니까 잠깐 이게 자기하고 공자님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공자님 이혼시켜버린 거야 자기가. 근데 여기서 히라버 성서란 뭐냐, 대체로 히라버에서 라틴어로 번역된 것을 라틴어로 읽었어요. 라틴어 번역을 영어로 번역한 목사가 화형을 당하거든요. 그게 16세기 중반 정도까지. 이게 일반적인 영어,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자면 그 언문으로 번역했다고 처형해버려, 목사를. 모두가 성서를 읽을 수 있게 만들면 안 된다고. 라틴어로 된 어려운 걸 우리만 읽어서, 우리 성직자만 읽어갖고 우리말로 자기들 입으로만 전하게 한 거예요. 근데 라틴어고 히라버 성서가 약간의 오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라버를 많이 공부해서 그걸 바로잡는 거죠. 그런데 또 히브리어가 원래 이제 구존된 것도 있고 양피지에 써진 것도 있고, 히브리어에서 이 히라버, 즉 그리스어로, 그리스는 영어고 히랍 사람들은 스스로를 헬라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 바꾸는데, 번역하는데 주로 이제 베드로가 히라버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히라버가 국제 통용어였을 시기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 그 지역을 통일했을 때에도 국제 언어는 헬라어였다. 그리스어였어요. 왜냐면 라틴어는 그 지위에 올라가지 못해서 이게 로마의 문화가 높지를 않아가지고, 이런 말이 있죠. 로마가 정복하고 나서 유럽 문명은 막 없어져 버렸다. 군사하고 권력만 남은 거예요. 정치 권력만. 문화는 거의 발전하지 않았고, 대체로 세네카니 뭐니 에피크루스니 이런 사람들은 전부 히랍 사람들이고, 히라버로 이제 철학도 했고, 그래서 이 유럽을 뚫고 들어가려면 기독교가,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일단 히브리어는 안 되고 이 히라버로 번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스어로. 그리고 번역 사업에서 뛰어들죠.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는데, 그때 이제 부자가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어렵다. 그럴 때 갑자기 낙타가 나오죠, 거기서. 근데 그게 낙타가 아니라 히라버로, 아니 그 히브리어로 낙타를 뜯어낸 말하고, 글자가, 발음과 글자가 그 밧줄, 그러니까 뱃놈들이 쓰는 밧줄이 있어요. 두꺼운 밧줄, 그 썩지도 않고 잘 하는 거. 그 밧줄이 같아요. 근데 밧줄로 번역해야 되는데 낙타로 번역해 버린 거야. 그게 실하고 밧줄하고 비교해야지. 실하고 낙타하고 왜 갑자기 나와? 그야말로 왜 네가 거기서 나와지? 독일 말도 데어 타우 그러면 똑같이 타우인데 남성 명사로 하면 이슬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스타우라고 하잖아요. 중립어로 뭐라고 하지? 중성으로 오면은 밧줄이에요, 밧줄. 이슬하고 밧줄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낙타하고 밧줄만큼 큰 차이인데 하나의 단어가 그렇게 쓰이는데, 히브리어는 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어의 중의어 두 가지 뜻이 되는 그 단어를 잘못
히랍으로 잘못 옮긴 거예요.